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원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 되게 굉장히 또 어려운 내용을 또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좀 재밌게 말로 할 테니까 하여튼 프린트물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일종의 이런 말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커밍아웃 발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서울대학교에서 임용되고 시작한 지가 이제 지금 11년째 되는 셈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한 11년 동안 저만큼 한국에서 서베이 자료를 열심히 선거 서베이 자료를 열심히 모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모았나 하면 자료만 모으고 페이퍼를 안 썼어요. 그래서 페이퍼를 쓸 시간이 없이 이제 자료만 모았는데요. 그래서 2012년 두 번 선거부터 해서 14년 지방선거, 16년 총선, 17년 대선, 18년 지방선거까지 하여튼 계속 모았습니다. 서베이 자료를 모았는데 실제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서베이 자료의 이제 한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뭐 그런 말씀과 함께 실제 제가 박사 논문은 또 정작 집계 자료를 가지고 제가 박사 논문을 썼어요. 선거 집계 자료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는 한국에 와서는 이제 계속 서베이만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공과는 또 다른 길을 간 셈인데 제가 실제로 집계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발표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마침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해왔는데 글쎄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내 눈을 찌르는 것 같은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클리크가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가시면서 그냥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데이터 페어니까 사실 데이터의 뭐 어떻게 보면 뭐 잔치 같은 느낌인데 게다가 이제 부제도 선거 여론조사 똑소리 나게 활용하기 이렇게 이제 썼던데 제가 여러분이 오늘 가시면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선거 데이터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각자 돌아가셔서 내가 여기 뭐 다들 선거에 사회과학적으로 선거를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니까 어떻게 하면 선거 내지는 정치라는 현상, 정치와 관련된 사회 현상들을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오늘의 그냥 메시지이고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사실 선거 데이터를 대체한 거는 비교적 정말 새로운 현상이에요. 1948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의 National Election Studies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이전에 파일럿 스터디까지 치면 44년도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되지 않아요. 지금 100년도 되지 않고 그 이전에는 이제 선거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선거에 대한 거를 진짜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한국 같으면은 제일 오래된 서베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한국 최초의 서베이, 남아있는 최초의 서베이. 지금 오픈리 어베일러블한 최초의 선거조사 서베이는 1991년도 지방선거. 지방선거를 사실 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단체장 선거는 안 했거든요. 그때 91년도에 그런 서베이가 그냥 남아있고요. 그 이전 서베이를 하기는 했는데 87년도에 하긴 했는데 그게 여기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 선배님 어떤 선배님의 하드드라이브 안에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연락이 잘 안 돼요. 1987년도 이전에는 서베이 정치 관련 서베이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법 자체가 그걸 막고 있었어요. 좀 정확하게 제가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문구가 선거와 관련된 뭐 사행심을 조장하는 뭐 그런 조사 같은 걸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 사행심을
조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연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이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이거 사실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에요. 나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지금 한국 선거 연구가 굉장히 91년도부터는 자료들이 그래도 있는 편인데, 근데 그 이전도 뭐 정치사 생각을 하면은 연구의 대상은 맞잖아요. 근데 연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그 툴이 지금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베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서베이만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어떻게 연구해? 딴 것도 해야지. 내지는 뭐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연구 대상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믿으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몸으로 말하는 거를 알아들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정치학 버전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 해롤드 보스널이라는 양반이 이제 1942년도에 이때 이제 서베이들을 막 하기 시작하던 때인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나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찌됐든 but there are no substitute for the election. 선거 결과가 중요한 거지 서베이는 뭐하러 하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굉장히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이 서베이의 시대를 모르셨던 거죠. 서베이가 그 이후에 정치 연구, 선거 연구, 양적인 선거 연구와 관련해서 한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할 거라는 거를 이제 모르셨거나 미리 보지 못하셨거나 그랬지만 지금 와서 이제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너무 서베이들만 이제 가지고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서베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일반적인 사회과학 서베이가 아니고 선거 서베이에서 선거는 기본적으로 비밀 투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말하지 않는 것도 자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거 여론조사가 유일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했다고 합니다. 오버 리포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한테 자기가 투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밴드웨건이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서베이를 하면 있는 현상입니다. 서베이가 또 아까 말씀드렸죠. 닿지 않는 이런 시공간적인 영역이 있어요. 91년 이전 선거사라든지 아니면 비서구 국가들, 비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내가 정치적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답변한 서베이들을 우리가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야 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길정아 박사가 발표를 해줬지만 다이내믹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서베이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패널 자료가 있긴 하지만 패널 자료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2012년도 패널 조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7차에 걸친 그 조사를 해요. 마지막 7번째 남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 사람들한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투표를 했습니다 라고 답변이 94%가 나와요. 문제죠. 왜냐하면 종속 변수를 쓸 수 없죠. 왜? 분산이 없으니까 거의 다 투표했다고 하는데 투표를 하는 결정 요인이 뭐냐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패널도 문제가 있어요. 뭐 이거 단순히 오버 리포팅이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7번에 걸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서베이를 하는 사람들은 원래 투표를 할 사람들이었거나 7번 정도 서베이를 하다 보니까 투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투표를 하거나 그래요. 그런 문제들도 있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상황을 이분들이 우리가 서베이를 하는 건 그런 거죠.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우리 경제투표라는 게 정치학 리터처가 있는데 경제투표 물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뭐 그런 거 있죠. 경제투표를 하는데 파켓북 보팅을 하냐 아니면 소시오트로픽 보팅을 하느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개인 경제가 중요하냐 나라 경제가 중요하냐 물어보면 항상 이게 그리고 그 중에서 둘 중에 어떤 평가가 예를 들자면 여당을 퍼니시를 하는지 리워드를 하는지 물어보면 나라 경제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한 걸로 나와요. 왜? 실제 나라 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유권자들이 나라 경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래 여당을 찍을 사람들이고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그 상황과 상관없이 인식이나 평가가 이게 그 매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베이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 또 이제 사실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매우 지금 이제 91년도부터 자료를 수집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뭐 다른 여타 사회과학과는 달리 선거조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종속 변수가 어떻습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당에게 투표를 하셨느냐 내지는 뭐 물론 뭐 아닌 그 연구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 종속 변수가 핵심 종속 변수가 정해져 있어요. 투표했냐 하지 않았냐, 어느 정당에게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냐, 이 두 가지 종속 변수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연구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주제들이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포화 상태가 됐죠. 세츄레이트가 됐죠. 그리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재미가 없다는 거는 이제 그냥 하는 이야기고 레드오션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저는 이미 뭐 취직도 하고 이제 그냥 논문도 쓸 만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미 발간을 한 논문들이 있지만 지금 앞으로 쓰셔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사람들 거를 또 그냥 똑같이 따라가거나 비슷하게 가거나 뭐 이렇게 쓰시기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미 다 썼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레드오션입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 제가 블루오션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을 돌려서 좀 더 이 많은 굉장히 다양한 집계 자료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뭐냐 하면은 이제 집계 자료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디파인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뭐 선거 집계 자료라면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 몇 퍼센트, 홍준표 후보 몇 퍼센트 뭐 이런 집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이제 사실은 약간 더 디테일하고 쪼개져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집계 자료가 선거구 레벨 집계 자료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거구가 16,000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는 좀 돼요. 거기서 조금만 한 단계만 올라가면 읍면동이 이제 한 3,500개쯤 되고 조금만 또 더 양보를 하면 구시군이 한 300개쯤 되죠. 그래서 그것도 자료예요. 그리고 그 자료들은 이제 선관위에 있죠. 좀 긁어오기 좀 귀찮긴 한데 여기 저 몇 분들을 보니까 벌써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품이 좀 들어갑니다. 또 품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죠. 해야죠. 서베이 하는 것보다는 쉬워요. 내지는 뭐 조교시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제법 있어요. 선관위 자료도 있고 우리 통계청 자료도 있고 포스터랑 협약한 상당히 많은 다양한 그 집계 자료들이 있고 지방정부, 연구단체들의 자료들도 있고요.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는 없죠. 집계를 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집계 자료들이 의외로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또 그 강력한 중앙정부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저기 여기 김영호 교수님 아까 계시다가 가셨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에서 사실 여러분 그리고 사전투표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전투표 이게 우리나라니까 가능하지 이런 게 가능한 나라가 없어요. 그죠? 누가 한번 내가 지금 대구에서 투표하고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한 번 더 투표하려고 그러면 바로 걸리잖아요. 그런 거를 디텍트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을걸요 아마. 하여튼 그래서 자료들이 제법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연구자의 상상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다양한 집계 단위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아까 뭐 굉장히 전통적인 그 행정 단위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도 좀 드리고 싶고 또 여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유닛만 사실 잘 정의가 된다면은 그 유닛에다가 이제 옆으로 붙이는 게 가능하죠. 그죠? 관악구 대학동도 1동, 2동이 있나요? 대학동만 있나요? 관악구 대학동에서 문재인 후보가 몇 퍼센트를 얻었고 박근혜 후보가 몇 퍼센트를 얻었고 12년생도입니다. 그래서 뭐 기타 등등. 근데 그 옆에다가 이제 관악구의 어떤 그 센서스 데이터 같은 것들도 붙일 수 있죠. 제가 뒤에 이제 그 넣어드린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했던 연구들 같은 것도 이제 좀 보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지금 GIS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변수들을 생각해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GIS랑 이게 결합을 하는 순간 뭐 예를 들자면 중앙에서 얼마나 뭐냐라든지 두 유닛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쎄 이게 아마 보스넬 같은 양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리얼띵이지 여론조사 따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식이나 평가가 아닌 뭐 경제 지표라든지 지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학동의 경제 지표를 그러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고민하셔야죠. 저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좀 고민을 하시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계 자료는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절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보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한마디로 블루오션인데 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가셨다가 여러분 혼자서 처음으로 그냥 이거 지금부터 내가 이걸 할 거야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 논문을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심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거 아니야 뭐 라든지 이거 다시 말하면 블루오션은 맞는데 블루오션에 가셔서 이제 빠져 죽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 의제를 발굴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내가 좀 거꾸로 썼는데 이게 보링하지 않은 토픽을 찾다 보면은 되게 론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또 연구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랑 뭔가 비슷한 걸 하는 사람들을 또 찾아가면서 서로 배우고 평가해주고 뭐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내가 쓴 논문을 심사해줄 사람이 없다거나 전 세계에 2명밖에 없는데 1명은 나를 싫어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것도 주변에 아까 발표하신 김석호 교수님이나 이제 하상은 교수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랑 제가 같이 만나서 그래도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하시는 걸 이제 또 제가 하기 싫어도 이제 하는 거죠. 네, 갑자기 글쎄요. 지금 계셨으면 재밌었을 텐데. 또 액터와 변수에 대한 문제들이 당장 생겨요. 관악구 대학동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곳들보다 뭐 굉장히 높았다고 해서 그 대학동에 사는 모든 분들이 찍은 건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에콜로지컬 펠러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태학적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뭐냐 굉장히 정교하고 세련된 방법론적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추론 이건 이제 제가 사실 박사 논문은 이제 이걸로 썼어요. 지금 뭐 시계열적인 방법 아까 잠깐 소개를 하긴 했었지만 유닛들의 사실 또 뭐 별량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유닛의 그 통제되지 않는 속성들을 통제하는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여기 회기불연속 디자인 같은 거는 이제 저기 뒤에 이제 강우찬 교수님 앉아 계신데 저랑 같이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아이디어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거예요.
집계 자료는. 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죠. 한국 민주화 과정에 뭐 맨날 화이트 칼라들이 한국 87년도 민주화 과정을 주도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진짜 맞아? 우리 큰아버지가 그러시던데 우리 외삼촌이 그러시던데 그걸 그냥 믿어야 되나요? 내지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경험적인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서베이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들은 있죠. 집계 자료들은 있죠. 이런 질문이라든지 비슷한 거는 이제 어디 갔어요? 독일 노동자나 사회당원들이 히틀러를 많이 지지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사실이냐? 경험적 자료들이 서베이로는 남아있지 않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는 거는 이건 이제 굉장히 그 로컬 레벨에서 변동이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여당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해볼 수 있죠. 뭐 분할 투표 이야기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지금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직자 프리미엄 요 이야기는 이제 하는 순간 사실은 그 개인 레벨의 이야기를 이렇게 피하는 효과가 있죠. 현직자 효과? 현직 효과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제 당선돼서 현직자로서 이제 어떤 그 역할을 했고 그걸 이제 평가를 받아서 선거에서 이게 어드밴티지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뭐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지금 제가 하여튼 시간을 충분히 쓸 만큼 다 쓴 것 같은데 뭐 그냥 뒤에 내용들은 이게 이제 제가 하여튼 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면은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요 제일 위에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생태학적 추론에 대한 약간 좀 이론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밑에 보시면은 다른 몇 개의 그 집계 자료를 사용한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 시간이 한 2분 3분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예쁜 그림들이 있으니까 몇 개만 좀 보여드린다면 이제 그 집계 자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거는 읍면동입니다. 2012년 4월에 총선이 있었고 12월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 두 개를 이렇게 이게 아마 박근혜 대표 투표율, 새누리당 비례대표 투표율 이걸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 45도선에 가까운 거의 이 사람들이 이 분을 찍었던 걸로 이제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추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집계 자료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뭐 대충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떤 특정 몇 가지 가정들을 가지고 이제 그 분포를 이렇게 그려내는 거죠. 그 분포를 그려내서 이렇게 이제 쪼개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건 이제 뭐 한 95%쯤 요건 패널 데이터 그때 했던 패널 데이터예요. 95%쯤 된다고 나와요. 근데 진짜 관심 있는 건 이런 거죠. 그 이전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를 찍는 걸로 스위치를 하는데 이 비율 자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박근혜 후보의 어떻게 보면 그 흡인력이었던 거니까 2012년 선거 당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요 992는 992의 그 유권자 있죠. 근데 이게 아까 500개쯤 되는 읍면동을 가지고 이제 요 숫자들을 사실 레플리케이트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그 리터처가 약간 뭐 방대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비교적 리터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보자면은 이제 제가 사용하는 요 모델이 이제 상당히 잘 퍼폼을 한다는 뭐 그런 페이퍼를 이제 제가 하여튼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이건 이제 2000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기억하시겠지만은 선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표를 다 깠어요. 여기 10개 카운티에서 펀치카드 카운티에서 표를 새로 다 까서 다 스캔을 했어요. 그래서 저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유권자들이 상원의원에서는 누구를 찍었고 대선에서는 누구를 찍었는지를 우리가 팩트로 아는
아는 상황인 거예요. 2000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10개 카운티, 10개 군 정도에서 이제 한 280만 정도 그 밸럿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 저거 이제 그냥 크로스 태블레이션 하면 되죠. 280만 개의 케이스를, 280만 개 케이스를 태블레이션을 하면 이게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요즘은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 예전에는 그냥 간단한 크로스탭도 280만 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걸 가지고 프리싱크 데이터라는 건 이제 선거구 데이터가, 여기 선거구가 한 2,800개쯤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추정을 해봤죠. 추정을 해보니까 이건 뭐 괜찮아요. 쓸만해요. 그래서 쓸만하니까 이거를 이제 쓰겠다라고 하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을 하는 게 뭐 제 박사 논문이기도 했고, 나중에 뭐 어디 발표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좀 약간 다른 건데, 한국의 읍면동 자료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갖다 붙였어요. 뭘 갖다 붙였나 하면은 센서스 자료를 갖다 붙였죠, 옆에다가. 그래서 투표 참여를 하는데, 투표 참여를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 참여를 하느냐, 블루 칼라라는데 블루 칼라가 진짜 맞느냐, 블루 칼라 죄송합니다. 화이트 칼라라는데 화이트 칼라가 맞느냐.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 투표율이에요. 각 그룹별 추정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봤더니 87년이 아니고 85년 선거가 이제 굉장히 그 아노말리한 선거였다. 85년도 선거에서 그 이전까지는 젊은, 그 다음에 교육을 많이 받은 유권자들이 별로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85년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는 게 보이더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고, 이건 뭐 좀 숫자가 그냥 막 골치 아프니까, 하여튼 부동산 가격하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이게 여당을 얼마나 퍼니시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제가 봤더니, 여기서 여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의 정당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냥 그 로컬에서 퍼니시를 하고 리워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로컬에 이제 그 로컬 자체가 얼마나 자가 소유 비율이 높고 또 자가 소유 비율이 낮으냐에 따라서 그 퍼니시하는 양상도 조금씩 다를 거다. 이런 방식으로 들여다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거기 달아놓은 페이퍼를 보시면 될 거고, 이런 것도 있긴 있네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현직자 효과인데, 뭐 기본 아이디어는 그거죠. 내가 지난 선거에서 49.9%랑 50.1%랑 투웨이 컴피티션에서 내가 이기고 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거의 위너가 되고 루저가 되고 하는 건 거의 이제 랜덤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그게 다음 선거가 됐을 때 이긴 사람하고 진 사람 사이에 그걸 이제 정말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이게 실제로 한국의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런 그 현직자 효과가 거의 없어요. 현직 효과 거의 없고, 한국의 그 기초가 아니라 그렇죠. 기초 단체장 선거에서 특히 높은 효과가 있는 걸로. 다시 말하면 한국 유권자들이 그 국회의원보다는 그 기초 단체장에게 현직자 효과를 주는 걸로. 그리고 이건 이제 한국에서만 리포팅되는 현상은 아니고, 이런 국회의원 같은 경우 현직자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오히려 어떤 곳에서는 이제 그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 이제 더 자세한 건 저기 강우찬 교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을 돌리도록 할게요. 네. 하여튼 뭐 오늘은 그냥 발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